네, 오늘은 여의도에서 한 획을 긋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저와는 또 오랜 동료이기도 한데요. 김효진 KB증권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일단 적시성 있는 질문부터 좀 들어가죠. 간밤에 파월 의장이 매 발톱을 드러냈는데요. 그의 근저에는 미국 경기 자신 있다라는 게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기 침체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장단기 금리 차가 7bp로 좁혀졌는데 어떠세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질 것 같은데. 한 2주 전서부터 월가에서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에 대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설왕설래 해왔던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일부 회사들에서는 뭐 경기 침체 확률이 20%다, 30%다, 아니다, 침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의견들이 지금은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님 장단기 금리차 말씀해 주셨지만 2년, 10년 특히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에는 역전되고 난 이후에 1년 정도 있다가 경기 침체에 안 빠졌던 적도 있었지만 빠진 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역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월가에서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둡게 보고 있는 점,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실제로 국채 금리들이 역전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경제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좀 심해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현재 증시의 리스크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현재의 증시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희는 좀 여전히 좀 신중해야 되는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요. 저희 한 달 전으로 되돌아가 보자면은 미국을 비롯해서 국가별로 주요 국가들의 고물가, 여기에 대해서 빠른 금리 인상, 그리고 리오프닝이 될 것 같긴 한데 정말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를 전반적으로 놓고 보자면은 하방 리스크 밑에가 더 무거운 상황이었었거든요. 앞으로 나가기 굉장히 무거운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전쟁까지 이제 얹어지다 보니 지금 사실은 전망을 저희도 계속 이제 갈아엎어야 될 수준으로 불확실성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쟁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된다든지,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 경제와 증시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어떠십니까? 사실 최근에 협정 관련해서는 진도는 조금씩 나가는 것 같아요. 아직 이렇게 굉장히 기뻐할 만한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는 않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계속 만나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유가도 좀 90달러대로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좀 이러다가 그냥 한 달간의 소란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긍정적인 심리를 시장에서는 일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장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데는 이게 아주 더 격화되기보다는 조금씩 그래도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는 것들이 반영되면서 시장은 반등에는 일단은 성공했다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는 앞에서 제가 여전히 저희는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냐면 앵커님 질문 주신 대로 만약에 이게 휴전이나 종전이 되게 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경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여전히 좀 험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유가가 90달러대 중반으로 떨어지면서 이거 이러다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안도를 갖게 했습니다만 어제 저녁에는 유가가 110달러에 또 급등을 했죠. 다시 이제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에 물가 우려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실 텐데 물가를 구성하는 거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유가도 있지만 저희 밥상 물가와 관련되어 있는 식료품 물가, 요즘에 정말 장을 직접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즘 다 비싸라는 아마 이야기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식료품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특히 우크라이나 지역은 사료도 많이 생산을 하고요. 밀, 뭐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곡물들을 수출을 하고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가도 여전히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식료품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뭐 미국, 유럽, 한국뿐만 할 것 없이 물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제 또 무게가 좀 얹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종전, 뭐 휴전 다 되게 기쁜 소식이고 호재로 받아들일 만한 소식들이지만 물가에 대해서 그러면 걱정이 씻은 듯이 사라질까? 뭐 원자재 가격이나 이 유가에 대해서도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 있을까? 저희 아직 조금 경계하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물가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해볼까요? 3월 17일
17일이죠. OECD에서 페이퍼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파 리스크가 장기화된다면 글로벌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2.5%포인트 정도 오른다라는 것인데 연구원님께서도 보고서를 하나 내셨어요. 그러니까 세계 곡물 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은 이제 유가 하면은 만약에 사우디에선 유가가 오른다고 소비자 물가가 막 오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유가 같은 것들이 오면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가, 원유 같은 것들은 전방위적으로 물가에 압력을 영향을 미치지만 생산하는 나라와 생산하지 않는 나라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 물가 중에서도 중요한 8에서 10% 정도를 차지하는 식료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마다 비중만 다를 뿐이지 밥 안 먹는 사람들은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거의 모든 나라의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식료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8에서 10% 정도입니다. 이게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휘발유 넣고 뭐 지하철 타고 이런 것들 다 합해도 10%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류와 관련된 부분 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식료품 가격이기 때문에 식료품 가격이 만약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물가에 대한 눈높이 높아져 있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한국 다른 나라들로도 이 물가 상승세가 좀 확산될 수 있는 지금 약간 분기점이랄까요? 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현실하고 안 되면 좋겠지만 최근에 곡물 가격 오르는 모양을 보면은 조금 심상치는 않다라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이제 타이틀이 돌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2018년도에 시작된 이후로 이렇게 핵심적인 주제로 보는 건 상당히 오랜만인데 러시아를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또 평가를 내려봐야 할지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사실은 앵커님 정확하게 짚어주신 대로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이렇게 뒷공문이 쫓아다니느라고 미중은 사실은 이렇게 계속 분쟁은 있었지만 전면적인 분쟁 느낌은 없었어요. 저희 이제 2021년 말에 2022년을 바라보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 증권사들이 전망 자료를 내보내는데 올해 미국에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보다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매끄럽진 않을 거야. 옥신각신하지 않겠어? 라는 정도의 생각들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리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 곳들에서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신문 지상에서 오르내리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 혹은 패권 경쟁하고도 많이 연관시키는 그런 해석들을 저희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국에서 발간되는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가 있어요. 제가 다는 못 읽어도 좀 중요한 스토리라도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하드카피였던가요? 이 표지가 이제 푸틴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나? 푸틴 대통령 얼굴이 있고 더 크게 뒤에 시진핑 총리 주석의 얼굴이 있는 그 이면을 봐야 한다라는 이런 말인가요? 예, 그리고 이제 제목이 제가 정확히 영어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결정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뭐 보여주는 뭐 예가 될 것이다. 세계의 새로운 질서 뭐 이런 되게 거창한 제목이 달려 있었더라고요. 다른 예를 들어드렸지만 지금 미국하고 중국에 대한 이 분쟁들이 올해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지금 조금씩 스파크가 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경제적으로도 만약에 마찰 요인이 없는데 정치적으로만 사실 이렇게 분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경제 데이터 중에서도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무역 수지. 2018년도 이후에 관세를 막 경쟁적으로 보복 관세라고 저희 불렀었죠. 보복 관세라고 막 부르면서 관세를 경쟁적으로 올렸던 근저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의 무역 수지 적자 상당 부분이 중국 너네 때문이야. 그게 트럼프의 주장이었죠. 예, 중국 아니야, 우린 아니야. 그러면 어디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전 세계 경제도 증시도 굉장히 휘청휘청하게 했었는데 최근에 그런 무역 수지는 어떠냐?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는 사상 최고입니다. 아주 정반대에 있어요.
물론 이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최대치가 된 거는 중국에서 물건을 많이 산 것도 있지만 원자재 가격, 뭐 식료품 가격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입 많이 해서 그런 겁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중국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아주 어려워요. 다만 제가 상징적으로도 말씀드렸듯이 G2인데 한쪽은 무역 수지 사상 최대 적자, 한쪽은 최고 흑자, 너무 양극단에 있는 게 대비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이런 데이터들도 좀 양극단에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사실들인 것 같고요. 2018년처럼 뭐 관세를 막 보복적으로 올리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아마 일정 산업 반도체 위주로 해서 아마 좀 무역 분쟁, 그러니까 패권 전쟁이죠. 패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미국과 중국이 마찰한다라는 거는 어느 쪽이로든 주식에든 경제에든 사실 좋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1분기밖에 지나진 않았지만 11월 연말까지 선거를 바라보면서 미국하고 중국에서 나오는 소식들은 예전보다는 조금 귀를 기울이자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네, 연구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2018년에 저희가 같이 했던 작업들이 좀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갈등이 심해지는 것의 결과론상으로 보면 당시 2018, 19, 20까지도 한국 증시는 나름대로 선방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좀 어떨지 처음에 관심사이긴 하네요. 네. 네,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외환시장인데요. 네. 최근 달러 환율이 오버슈팅 1220원 선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끝은 언제인가? 또한 분수령이 있다면 언제인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올해 저희 연말로 갈수록 원달러 레벨 자체가 하락하는 워낙 강세로 보고 있는 시각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전쟁과 같이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1200원, 1220원 혹은 1230원까지 지금 상승을 했던 상황이고요. 먼저 이렇게 되게 상반기 안에 유의미하게 원화가 좀 내려갈 수 있겠느냐, 안정될 수 있겠느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최근에 어젯밤에 파월 의장의 연설도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좀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을 예고를 계속해서 좀 톤을 계속 올려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원달러가 빠르게 하향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지선 이야기를 오히려 좀 드리고 싶어요. 201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놓고 보면은 1250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해줬었어요. 2010년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저희 뭐 유럽의 재정 위기, 방금 말씀드렸던 무역 전쟁도 있었고 팬데믹도 있었고 네. 뭐 되게 많았네요. 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250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을 해줬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도 하락하긴 어렵지만 그럼 1300원, 뭐 1250원 그 이상의 레벨을 생각해야 되는 거냐. 저희 지금 현재 1220원으로 찍히고 있는데 그 레벨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당분간 좀 되게 지루하시게 느껴지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달러 환율의 1250원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전과 좀 다른 게 엔화도 네. 달러엔도 지금 120엔 선을 예, 맞아요. 위협하는 것 같아서 이전과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년 내 최저치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그래서 사실 고민이 돼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러면 똑같이 환율이 절하 쪽으로, 약세 쪽으로 더 갈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한국하고 일본은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통화정책. 한국은 지금 주요 국가 중에서도 좀 선두로 치고 나가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고 있는 상황, 네. 추가 인상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은 경기가 아주 안 좋다 보니 계속해서 좀 돈을 풀겠다라는 쪽입니다. 통화정책 쪽에서 한국은 미국에 가깝냐, 일본에 가깝냐, 그럼 미국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무역 수지 측면에서 일본 무역 수지 적자가 수년 내 최대치예요. 한국도 적자들이 찍히고 있어서 저도 되게 유의 깊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난 2월에 한국의 무역 수지는 2개월 만에 다시 흑자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둘 다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거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동일해요. 예. 그런데 차이는 한국은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 가공해서 화학 제품으로 팔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좀 전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비싸게 사오면 비싸게 다른 물건을 팔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무역 수지 흑자로 올라섰지만 일본은 적자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엔화가 되게 특징적으로 약세로 가고 있고 한국에도 원화에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도 1250원을 되게 중요한 지지선으로 본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아주 조곤조곤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조만간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진 KB증권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